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좀 하기 전에 어떤 한 사람하고 동일한 피해자고 우리가 지금 미국에 신고를 해놨는 그 업체와 관련해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뭐 피해를 봤다.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라든가 그다음에 검사 측에서 결국에는 불기소가 됐다. 중간에 어떤 사람이 연결을 시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살을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힘들다.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그분 의견으로도 이 정도의 그 범죄 행위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것 같다. 나름 그 사람과 관련되는 기사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그다음에 불기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이의 신청을 했겠죠. 그래서 추가로 진행이 되는데 좀 필요한 자료도 좀 제공을 해줬으면 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주려고 하고 이미 좀 보내준 것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을 그 구차 공판에 대해 가지고 좀 기본적으로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많은 것들을 떠올리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 근데 몇 가지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생각이 나서 그를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일단 어제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삼기 재단 이사장이었고 이 사람과 관련해 가지고 그 변호인 측에서 신문 질의를 한 내용 중에서 플랫폼 가격과 관련해 가지고 언급을 한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플랫폼 가격 인하를 주장을 했고, 피고인은 거래소 시세 안정화를 주장을 했다. 그런 이유가 이게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콘텐츠 고도화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거래소 시세를 안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를 그 변호인이 언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박승준이는 플랫폼 가격 자체를 인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콘텐츠 고도화를 해서 피고인이 거래소 시세를 안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콘텐츠를 우리가 봤어요. 자체 제작한 것도 봤어요. 그 다음에 신규로 나오는 콘텐츠 자체가 뭐 이 빌려와서 사용을 하든 어쨌든 그런 것 자체가 볼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콘텐츠를 많이 괜찮은 양질의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이용자가 많아서 그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KOK를 많이 거래소에서 사게 되고 결국에는 거래소의 시세가 오를 거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운영사에서 콘텐츠를 이 콘텐츠 소싱에 관련된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콘텐츠 자체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 재단 이사장이 이 김동우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김동우가 이야기한 내용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김동우는 그동안 운영 본부장을 하면서, 운영팀 본부장을 하면서, 실무적인 내용을 거의
제대로 아는 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플랫폼 변호사의 주장에서 플랫폼 가격을 이 플랫폼 가격이 거래소의 가격보다 낮을 경우와 높을 경우 뭐 이거를 또 언급을 또 했는데 그, 그 내용 자체는 이런 거잖아요. 플랫폼 가격이 거래소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시세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 노려서 매도세가 셀 거다. 그래서 거래소의 가격이 추락할 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거꾸로 플랫폼 가격이 거래소 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수세가 증가를 해서 그 거래소의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생태계도 확장이 된다. 그러면은 이 지금과 같은 경우 저희 같은 경우에 0.7달러 가까이 갔다가 0.00018 정도가 돼요. 뭐 0.00012, 뭐 별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0.00012 정도에 와 있다고 했을 때, 거꾸로 이 사람이 주장을 한 대로, 변호사가 주장을 한 대로, 그러면 엄청난 매수세가 생겨야 되죠.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얘네들이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또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했나 하면은 플랫폼 가격을 거래소 시세에 따라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최영규 씨한테 묻더라고요. 없죠. 그게 플랫폼 가격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덱스라든가 그다음에 이용자 약관에 플랫폼 가격과 관련해서 거래소 시세에 맞춰야 한다는 내용이 있냐는 질문을 했는데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한 게 이 플랫폼 가격을 거래소 시세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피고인이 우리는 배임 행위라고 보는데 이거를 여기에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플랫폼 가격 인상에 대한 안내 문을 공지사항을 통해서 봤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개만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입니다. 최근 시장 가격의 급등 및 사용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용 증가세가 아니죠. 거래소에서 매도세가 그냥 크다는 것뿐이지 사용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플랫폼 가격과 시장 가격의 격차 해소를 위해 아래와 같이 플랫폼 내 개혁회의 가격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요거는 2022년 2월 26일 6.2달러에서 7달러로 플랫폼 가격 상승을 시켰던 거기에 관련되는 공지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플랫폼 가격을 1달러로 그냥 고정을 시켜 놔놓고 7달러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7달러까지 가도록 놔둬야지 이게 거래소의 시세에 따라 가지고 조정을 했느냐. 그런 내용이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플랫폼 가격을 상승을 시킬 때 똑같은 게 적용이 돼야죠. 근데 분명히 저놈들이 올려놓는 내용상에 미디움 리미티드는 개혁회의 재단도 아니에요.
운영사예요. 그리고 2022년 2월 26일, 그 전에 6.2달러까지 올라가기 전에 5점 몇 달러였을 거고, 뭐 제가 11월 달에 들어갔으니까 11월 달에 3달러인가 뭐 그랬었던 게 7달러까지 올라가도록 불과 몇 개월 내에 7달러가 돼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올렸느냐? 그 거래소의 시세가, 거래소의 가격이 상승을 한 거예요. 표현은 뭘로 했느냐? 사용 증가세, 그 다음에 시장 가격의 급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거래소의 시세에 따라서 조정이 됐냐라고 봤을 때 거래소의 시세에 따라 가지고 변화가 된 거예요. 이거는 지들이 하고 나서 가격이 플랫폼 가격이 떨어질 때, 그러니까 거래소의 가격이 떨어질 때는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 그 자체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성준이가 그 주장을 한 대로 플랫폼 가격 인상을 주장을 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랫폼 가격이 그 높은 상태에서 거래소의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은 플랫폼 가격이 떨어진 만큼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차익을 보고서 들어온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7달러에서 3.5달러가 되고, 1달러가 되고, 0.5달러가 되고, 0.01달러가 되고, 0.001달러가 되고, 0.000, 0.0001달러가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야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스튜핏이라고 해야 될지, 정말 저는 어마어마한 그 표현으로 이것들을 완전히 그냥 그 정말 욕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싶어요. 콘텐츠 고도화, 콘텐츠 고도화를 한다고 이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래소의 가격이 올라가요. 거래소의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에 있어서 거래소의 시세를 안정화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콘텐츠 고도화를 통해서 거래소의 시세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 정말 지나가던 개새끼도 그 소리를 들으면은 비웃을 거예요. 거래소의 가격, 뭐, 주식도 그렇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시세에 대한, 거래소의 가격에 대한, 어, 결정을 시세 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하느님일지라도 하느님은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플랫폼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 익히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역할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KOK 재단은 KOK 코인의 정책, 발행, 유통, 소각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는 이제 간략하게 적어놨지만은 결국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플랫폼 가격 조정, 그 다음에 보상률, 이런 정책들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누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재단이. 그런데 왜 피고인이 주장을 하는 대로 그 피고인이 해당이 되는 쪽은 메타엠 싱가포르 법인 K 스테디움 PT 그러니까 프라이빗 리미티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분명히 K 스테디움 프라이빗 리미티드는 메인넷 운영 및 유지 보수, KOK 플랫폼 개발과 운영, 콘텐츠 소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메타엠도 KOK 플랫폼 개발과 운영, 콘텐츠 소싱 및 운영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은 정책과 관련되는 플랫폼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보상률,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저는 그 당시에 거기까지는 몰랐었는데 플랫폼 가격 조정을 위한 이 태스크 포스가 어, 구성이 됐을 때 거기에는 재단, 그 다음에 프론티어, 그 다음에 미디움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죠. 운영사. 근데 거기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 뭐 사실 제 이름이 거기서 언급이 됐는데 그 말고도 이 비대위란 측의 대표 교교로 해서 유명석이가 있었고 또 하나가 그 정성환이 저기 뭐죠? 어, 그 그 단체 이름 모르겠는데 유튜브 쪽에서 활동을 한 사람 그 사람 쪽에서 서요나라고 세 명이 이제 TF에 TF 팀원으로 됐었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두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뭐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추천제보다는 기본적으로 제안서를 바꿔서 제안 내용, 플랫폼 가격 조정에 대한 제안 내용을 보고서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제안서 내용이 기준이 된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추천에 대한 부분, 그게 좀 더 맞지 않겠나. 근데 형평성 또는 뭐 논란의 부분을 또 생각을 해서 그냥 단체마다 한 명씩 이렇게 올려서 TF 팀원으로 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지 않냐 뭐 이런 내용인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플랫폼 이 주장을 이런 주장도 했어요. 2021년 아마 그게 이제 미디움이 KOK 재단에 인발부를 하고 난 시기, 21년 4월, 그 다음에 21년 4월부터 10월 정도까지 변호사 이야기로는 1조 몇 천억 정도가 이, 채굴이 됐다라고, 채굴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해서 스테이킹을 했는데, 약 1조 몇 천억 중에서 한 5천억 정도가 KOK로 스테이킹이 됐다. 그게 뭐 한 35%라 그랬나? 그 정도로 스테이킹을 했다. 그리고 21년부터 23년, 22년부터 23년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한 8,400억 정도가 스테이킹이 됐고, 그 중에 거의 뭐 한 90% 정도가 KOK로 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배꼽 잡고 웃어야 될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이런 금액의 기준이 뭘로 했냐 하면은 얘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준을 삼은 거는 그날 시세에 따라 가지고 이 개수 들어왔는 개수를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면 이더리움 이걸 곱하고 그다음에 KOK도 그렇게 수량 곱하기 뭐 그날의 시세, 그다음에 곱하기 환율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입출금 통계 자료라는 그거와 다른 그러니까 최영규 씨가 김동우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저한테까지 왔던 그 자료를 저는 이제 경찰에 넘겼는데 그것과 다른 걸로 계산을 하면은 KOK가 많이 차지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런데 금액적인 부분을 저는 이게 21년도부터 22년도부터 23년 언제까지 모르겠는데 8,400억 중에 뭐 7천 몇백억이 KOK로 스테이킹을 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23년도라고 했을 때 23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게 0.001이 됐다. KOK 한 개의 가격이. 그런데 0.001개는 1000개를 사면은 1달러가 드는 거예요. 1달러를 가지고서 1000개를 샀는데 1000개를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7,000불이 돼요. 1달러가 7,000불이 돼요. 그러면 7,000배가 튀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들이 잘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 입출금 내역서와 다른 통계 자료니까 입출금 통계 자료라고 니들 그 최영규가 제출을 하고 뭐 지금 경찰이나 검사 쪽에 넘어간 자료가 이게 그 조작된 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신뢰할 수 없는 통계 자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KOK가 많이 들어갔고 비트나 이더 USDT가 별로 없었다. 그러면은 그냥 저기 다른 거 딱 빼고 여기에서 2021년 4월부터 한 10월경까지 1조 4천억, 1조 뭐 5천억 여기에서 5천억 빼고 나면 1조 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1조 원이면은 이게 천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어 10억 불이죠. 10억 불의 가치가 10억 불의 가치가 있는 것 중에 이 10억 불 그러니까 뭐 10억 불이라고 하기엔 좀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8억 달러 정도 됐다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했을 때 그 8억 달러가 두 배가 되면요 16억이 돼요. 16억 달러가 돼요. 그 개수가 그러니까 KOK를 제하고 나서 1조 4천억, 1조 5천억, 뭐 이 정도에서 5천억 정도가 KOK로 들어왔다. 그럼 나머지만 빼가지고 그거를 8억 달러로 계산을 하면은 그때 시세보다 지금이 두 배가 됐다고 했을 때는 16억 달러가 돼요. 16억 달러가 되면은 2조 원이 되는 거예요. 개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기에 KOK를 제외한 비트, 이더, USDT가 계속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거 어디 갔느냐는 거죠. 1조 원. 그러니까 그 1조 원이라는 거를 뭐 US 달러로 계산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8억 달러, 8억 달러에 해당이 되는 개수가 어디에 갔느냐.
이게 지들이 해쳐먹어도 된다는 그런 스테이킹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21년도부터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제 기억으로는 8천 몇백억에서 뭐 7천 몇백억 정도가 개혁회의다. 그러면 천억에 해당이 되는 만큼의 비트 이더 USDT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는 또 어디로 사라졌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당사자인 피해자들은 전부 다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짜증이 났던 게 법원에서 재판 중에 저기 그 변호사가 신문 질의를 하면은 들어야 되는데 잡담하고 있어요, 앞에서. 소풍 왔어요. 또 누구는 이 정말 싸가지가 없다라고 해야 될까? 저 사람이 허재배기가 뭐 지들끼리 그런 이야기도 나누는 걸 봤는데 솔직히 기분이 엄청 뭐 안 좋죠. 사람을 앞에 놓고서 주둥아리를 그렇게 놀릴 수 있는지, 그게 나이 처먹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건지 또 사실은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뭐 생각났는 김에 그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해결이 되더라도 최영규 씨 같은 경우에 자문료로 이야기가 된 게 50억 개 중에 1%, 약 5천만 개를 이야기를 했대요. 실제로 받은 거는 1천만 개 정도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1천만 개가 실행이 될 때, 그러니까 이 사람 외에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가 그게 보면은 1천만 개, 500만 개, 2명, 뭐 1천만 개도 뭐 몇 명이 되는 거고, 300만 개, 뭐 이 숫자들이 그 어느 한 날에 딱 이렇게 주어지고 제로에서 뭐 1천만 개, 뭐 몇백만 개 이런 것들이 딱딱 주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이게 실행이 되는 시점이 그걸 스탁 옵션으로 있는 경우 뭐 10년 이후나 이때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네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물량이 기어 나왔을 때 또 상장 폐지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것들이 이만큼 일을 저질러 놓은 상태라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100%다 소각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15개만 유통을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고 소각을 나머지는 다 할 거다라고 짓거리 싸면서 그런 속에서 이거를 담보로 맡겨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투자금을 얼마를 받기 위해서 25개 그 수량 그거 해봐야 금액이 이만큼 떨어진 상태에서는 뭐 10만 불,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잡고 뭐 한 수백만 불 된다고 해도 그게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내다 팔 때 신고 물량 외의 것이면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것들은 전체가 이게 소위 말해서 배임 행위를 그냥 대놓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뭐 했다고 5천만 개, 1천만 개 이런 걸 받을 수 있어요. CTO로서 역할하는 게 백서, 강의, 뭐, 그다음에 뭐 수학적 이론,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1천만 개를 예를 들어서 7달러 기준으로 하면 7천만 달러예요. 7천만 달러면은 약 900, 천억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억 개를 발행을 했다가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서 나머지들은 전부 다 소각을 했겠죠. 근데 정말 소각을 했는지 아니면 그 자체가 어디에 지금 살아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일단은 50억 개만 어, 50억 개를 발행한 걸로 하고 15억 개만 그 유통 물량으로서 신고가 된 게,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는 거래소에서 그게 움직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걸로 그 이 KOK가 가치가 있는 걸로 현금화 할 수 있는 걸로 전환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수량이 15억 개인데 나머지 35억 개를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내보내면은 이거는 미신고 물량이니까 뭐가 돼요? 상장 폐지죠. 그 다음에 35억 개를 15억 개 외에 나머지들이 유통이 되려고 하면은 소각이 항시 이루어지고 그게 또 보충이 되고 15억 개를 맞추고 1억 개를 또 소각을 했으면은 또 1억 개를 추가 발행을 해서 이거를 신고를 하고 추가 발행을 해서 쓰여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태계를 1억 명이 되도록 목표로 하면서 진행이 되는 중에 1억 명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상 체계가 유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 고갈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게 1억 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한 바퀴 돌았는 것들 일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KOK에 우리가 스테이킹을 한 비트위드 USDT의 일부를 매도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자금을 가지고서 돌아오는 그 거래소에서 돌고 있는 일정 부분을 항상 매수를 해서 소각 지갑으로 놓고 결국 소각을 한다는 이야기죠. 소각을 하고 이런 가격대를 형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소각되는 분량만큼, 수량만큼을 추가로 보상 재원으로 넣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요? 35억 개는 처음부터 그냥 날려버렸어야죠. 소위 말해서 정말 이것들의 이 만행이라는 게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재판을 통해서 이야기 나오는 내용들을 듣다 보면은 결국에는 KOK와 관련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는 기준을 가지고서 한 것도 아니고 특히나 이 플랫폼 가격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들이 주장했는 것처럼 이 플랫폼 가격을 거래소 시세에 맞춰서 이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명문화됐는 게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 플랫폼 가격이 이렇게 하더라도 거래소 시세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명문화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오늘 뭐 2019년부터 플랫폼 가격, 그러니까 이제 KOK에 가입을 했던 분과 통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플랫폼 가격에 대한 거를 잘 모르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플랫폼 가격 인상표를 가지고서 이게 제가 일일이 플랫폼 가격 인상이 되는 거를 공지사항을 통해 가지고 제가 다시 정리를 했던 건데 2019년 9월 21일부터 이게 그 인상을
인상전이 처음에 0.14달러에서 0.15달러 약 7.1%가 인상이 됐을 때 그 날짜가 2019년 9월 21일이에요. 그 다음에 쭉 한 9개월 정도 후에 2020년 6월 1일에 0.15에서 0.17, 약 13%. 그 다음에 22년도 한 두 달 후에 8월 달에 0.17에서 0.2달러, 약 18% 정도. 그 다음에 같은 달 6일에서 아까 인상이 되고 나서 15일에 0.2달러로 약 한 30% 인상을 했고, 또 같은 달 0.2에서 0.24로 한 9% 정도 인상을 했어요. 이게 전부 다, 그 다음에 이 이후에도 보면은 플랫폼 가격 조정이 되는 내용들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런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플랫폼 가격 인상 안내를 했어요. 뭐 때문에 인상을 했느냐? 시장 가격의 급등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 증가세예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플랫폼 가격을 인상을 했다.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왜 하지 않느냐? 이거는 가격 인상이 됐을 때 이런 조정이었으면은 가격이 인하됐을 때는 이런 조정이 상대적으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변호사는 이거를 플랫폼 가격 자체가 거래소 시세에 따라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아니다라는 식의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에 제 기억으로는 2021년 4월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중간에 플랫폼 가격 대비 거래소의 가격이 20% 정도 떨어지는 시점이 있었는데, 이때 그러니까 플랫폼 가격을 인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컴플레인, 즉 항의를 한 게 있느냐? 그런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지금 떨어져 있는 0.0001 이 정도로 떨어져 있는데 그때는 왜 안 하고 지금 와서 하느냐? 20%는 그 사람이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암호화폐, 각각의 암호화폐가 20% 떨어지는 거는 일도 없어요. 20% 올라가는 것도 일도 없어요. 한순간에. 제가 예전에, 언론 기사를 가지고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2,000원 하던 게 삽시간에 1억 원을 돌파를 해요. 그리고 삽시간에 2,000원으로 내려와요. 이게 암호화폐 거래소의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상황들이지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오늘 제가 어떤 분하고 그러니까 이 피의자와 관련해 가지고 그 사람도 미국에 어 메탈 아츠 쪽과 관련되는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도저히 회수를 할 수 없어 갖고 법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하여튼 간에 그 자세한 내용은 일단 말씀드리지 않고 이 스스로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나서 대응을 하면서 알아보다 보니까 정말 지저분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법정에서도 매번 보는 분이 한 분이 그전에는 몰랐다가
송가병 씨가 그 정언을 하던 날인가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이 피고인 측에 피고인을 통해 가지고 또 뭐 저기 손해를 봤다. 뭐 그런 분도 계시고 그뿐만 아니고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뭐 아무리 해봐야 이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 그 피해자가 내용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100%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렸던 게 변호인은 비즈니스다. 비즈니스맨 워먼이 될 수 있다. 뭐냐?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 내 다음에 후불러 줄게요. 이거 안 돼요. 성금을 내야 돼요. 선수금도 아니고 100%다 내야 돼요. 먼저 주면은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변호사는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어, 성, 저거, 어, 성공 사례비를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최선을 다했다. 소위 말하는 그 다른 건 뭐 필요 없고 I did my best. 난 최선을 다했다 이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만 하고 뭐 돈을 돌려주고 패소를 했기 때문에 돈을 돌려주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변호사가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내가 돈 들여가지고 변호사를 뭐 선임을 했는데 우리가 뭐 옛날에 보면은 1,000원짜리 그 뭐 변호사 뭐 그런 것도 나오고 했는데 알아서 다 해주죠. 그거는 드라마고 영화예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피해자가 스스로 이 변호사한테 갖다 줘야 되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소위 말해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사건에 대한 범죄에 대한 기록을 증명을 할 수 있고 범죄 사실을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주지 않는 이상은 그 뭐 이거를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명이 피해자가 있다고 하는데 100만 명이 알고 있는 게 고만고만한 내용으로 전부 다 귀동냥하고 뭐 루머로 돌아다니는 거 그냥 뭐 소위 말해서 그냥 답답하니까 서로 의견 교환하는 이 정도만 알고 있다고 했을 때 100만 명이 뭔 필요가 있어요. 99만 9,999명이 전부 다 그런 상태고 한 명이 내용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은 99만 9,999명보다 한 명이 더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는 법정에 뭐 재판을 하는 거를 방청을 하는 사람도 뭐 평생을 두고서 한 번도 못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저 역시도 이 사건이 이렇게 되고 뭐 제가 이제 또 고소를 당하고 정식 재판으로 뭐 약식 기소가 됐는 거를 약식 명령이 나오고 해서 정식 재판으로 가고 그러지 않고서는 제가 법원에 갈 일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먼저 기소가 되는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을 단청을 이렇게 하면서 느낀 바가 피해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잡담도 하지요, 자지요, 또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 만한 아우성 치지요, 막 저거 뽀시닥 대지요,
뭐 책장 넘기가 하면서 잘 듣기지도 않는 내용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가 그걸 책장을 넘겨본들 뭐 하겠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지요. 관심을 떠나가지고 아예 그런 사람들은 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가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어,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그 직원들이 있길래 잘 안 듣기는데 어떻게 하면은 마이크를 제대로 입에 대고서 방청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줄 수 없느냐, 그런 방법이 없느냐고 하니까 그럴 수가 없대요. 잘 듣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정인 중에서 그 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러니까 또 그 저기 뭐 하여튼간에 이게 듣기가 정말 막 그 짜증이 날 정도로 이 명확하게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상태인데 주변에서 거지랄들 떨고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는 줄 아십니까? 가등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고요. 별 뭐 내용에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오라고 하니까 오고 뭐 그렇게 듣는 사람들 이런 걸 보면서 피해자인가 싶기도 하고 와, 한숨만 절로 나는 그런 상황들도 되게 많아요. 제가 오늘은 뭐 일단 시간도 좀 많이 흘렀고 중요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기억이 나는 부분을 간단히 정리를 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회피를 하겠다는 거지요. 일을 열심히. 뭐, 200명의 그 직원들이 정규 씨한테 뭐 이야기를 하니까 지하 2층도 있고 뭐 사람 몇 층이 이 사무실로 쓰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변호사는 200명이라고 숫자를 언급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IT 기업이잖아요.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고 거기에 에브리지로 해서 200명의 월, 그 연봉을 4천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가지고 두드려 보면요. 1년에 인건비만 80억이에요. 그것만 들어가나요? 맞죠. 시설 운영을 하고 장비 대여 또는 뭐 구매, 뭐 차량, 유료비, 뭐 여기 소위 말하는 유틸리티 피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얼마가 되겠어요? 근데 매출이 있었어요. 자본금 10억, 12억 이래요. 그 전에 매출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18년도에 설립이 돼서 19년도에 제로, 20년도에 3,840만 원, 21년도에 약 160억. 그 다음에 177억인가 174억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90몇 억.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 시점이 KOK와 관련이 되면서 그래요. 메탈라처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년도에 그 매출은 정말 100만 불, 뭐 150만 불 여기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면 단 1년 만에 인수 1년 만에 1580억 정도가 1583억 3만 불인가 그래요. 하나로 대충 계산하면은 약 환율 적용해서 계산하면 약 200억 정도가 매출이 생겨요. 100만 불 캐봐야 얼마인 줄 압니까?
1,400원 기준으로 하면은 104, 저기 뭐고 14억이 14억. 14억이 200억 된 전혀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에 해왔던 일도 아니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하던 업체가 금속도금 제조를 해서 그 영업을 얼마를 어떻게 했길래 그만큼 매출이 생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메탈 아츠가 인수가 되고 핑크시트에 올라가면서 처음에 9달러까지 올라갔대요. 저는 그 뭐 오늘 들었는데 그게 몇 달러, 지금 얼마나 하면은 어떨 때는 0.0 얼마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0.15달러 정도가 될 거예요. 왜? 그래서 SEC에 저희는 추가로 그 신고를 해놓은 거고 이유가 있어서 한 거예요. 그럼 이거에 어떻게 매출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 출처는 KOK에서 스태킹한 자산이다. 그리고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법정 내에서 재판 과정에서 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뭐 이용자 약관, 백스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채굴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왜 그들은 채굴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혼란을 야기시키냐는 거죠. 아, 내일 좀 더 추가적으로 생각이 나고 어, 하는 부분들을 복기를 좀 해보면서 어, 생각이 나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좀 추가로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